아주머니, 봉삼 아저씨 아세요? 호랍이 봉삼이 잘 알지. 봉삼이 아저씨, 오늘 저녁밥이 없어요. 저에게 주셨거든요.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과수댁은 시루떡 한 켜를 배 보자기에 쌌다. 그날 저녁 봉삼은 시루떡으로 밥을 대신했다. 첫 번째 마당, 길 위에 두 스님. 길 위에 두 스님이 있었다. 한 스님은 어깨가 굽고 작았다. 삿갓을 쓰고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이었다. 다른 한 승려는 동자승이었다. 연하문 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의 법명은 소복. 작은 복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이름을 붙여준 스승은 늘 이렇게 말했다. 소복아, 작은 복이 모이면 큰 복이 된다. 노승의 이름은 도연이었고 강원도 조그만 암자의 주지였다. 하지만 절에는 불목하니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도연은 사람 냄새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으며 그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알게 모르게 어떤 어려운 사람의 삶이 좋아졌다. 그가 하는 일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늙은 중 도연은 실행하고 나면 잊어버렸고 어린 상자는 모르쇠 했다. 두 번째 마당, 강원도 봉평 5일장. 조선 팔도 어디서나 5일장이 서는 날은 사람 냄새가 다르다. 된장 냄새, 생선 냄새, 소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한데 엉겨붙어서 그게 그냥 5일장 냄새가 된다. 봉평 5일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끄럽기로 이름이 높았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서 오리 밖에서도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다. 도연과 소복이 봉평 장터 어귀에 들어선 것은 4월 초닷새 날 딱 봉평장이 서는 날이었다. 소복은 눈이 세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얼굴로 이쪽 저쪽을 기웃거렸다. 옆하는 노인, 시름판, 포목전 앞에서 거울 들고 고개 돌리는 아낙네들, 소를 끌고 온 농부, 점쟁이 천막, 장터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은 구경거리였다. 스님, 저기 봐요. 엿이 엄청 크요. 우리는 닭발 나왔다. 알아요. 근데 엿은 좀 봐도 되잖아요. 보는 건 된다. 사는 건 안 된다.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된다. 소복이 입을 삐죽이며 도연을 따라갔다. 따라가다가 뭔가를 보고 또 멈췄다. 장터 한쪽 귀퉁이, 막걸리 접한 옆에 사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볏짚을 엮어 만든 멍석 위에 물건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는데 물건이 묘했다. 깨진 사발 하나, 이가 빠진 낫 한 자루, 끈이 떨어진 집신 두 켤레, 구멍난 솥뚜껑 하나, 아무리 봐도 쓸 것이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어떤 아주머니와 흥정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흥정당하고 있었다. 중년 한 아기 손에 뭔가를 들고 와서 사내에게 내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아범. 우리 집 솥이 깨졌는데 이거 줄 테니 저기 저 솥뚜껑이랑 바꿉시다. 안하게 내민 것은 호박 2개였다. 아무리 구멍 났어도 솥뚜껑은 솥뚜껑이다. 상식적으로 호박 2개로 솥뚜껑을 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러시지요, 뭐. 소복이 그 광경을 넋놓고 보다가 도연의 소매를 잡았다. 스님, 지금 저 아저씨 손해보는 거 맞지요? 맞다. 왜 손해보는 짓을 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지. 세 번째 마당, 세상에서 제일 어리숙한 사내 변봉삼. 사내의 이름은 변봉삼이었다. 나이 52, 태어난 고을 이름을 따서 그냥 봉삼이라 불렸다. 봉삼은 젊어서 보부상 폐에 끼어 팔도를 떠돌다가 40쯤에 가산을 모아 솔매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를 얻어 아이 2을 낳고 살았는데
아내가 셋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셋째도 따라갔다. 위에 둘은 지금 외갓집에 맡겨져 있었다. 봉삼은 혼자 살면서 보부상 노릇을 계속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다. 뭔가 사람이 딱해 보이면 그냥 못 지나쳤고, 특히 장터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엿을 사줬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노인을 보면 대신 졌고, 흥정에서 밀리는 안악을 보면 가서 거들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봉삼 자신은 늘 손해를 봤다. 그리고 봉삼은 그걸 몰랐다. 바보가 아니니 알았겠지만 그냥 넘어갔는지도 몰랐다. 장터 사람들은 봉삼을 좋아했다. 좋아하는 만큼 걱정도 했다. 봉삼이는 저러다 새 장가도 못 가보고 거지된다. 이게 장터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봉삼의 물건은 하나같이 남이 안 쓰는 것들이었다. 멀쩡한 물건은 이미 어디다 줘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도연이 탁발 그릇을 들고 봉삼 앞에 섰다. 시주님, 시주 부탁드립니다. 봉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멍석 위를 훑어봤다. 뭔가 줄 것을 찾는 눈이었다. 깨진 사발? 아니지. 구멍난 솥뚜껑? 그것도 아니지. 한참 훑더니 품 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스님, 제 점심인데 드시지요. 점심을 주시면 시주님은 어쩌시고요? 장터에 국밥집이 있으니 뭐 해결이 되겠지요. 돈은 있으십니까? 봉삼이 괜히 딴 곳을 봤다. 글쎄, 그게 좀 빠듯하긴 한데. 소복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도연이 주먹밥을 받아 소복에 건넸다. 소복이 두 손으로 받았다. 도연이 봉삼 옆에 앉았다. 소승이 좀 쉬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멍석이 조금 낡긴 했는데. 도연이 멍석에 앉았다. 삿갓을 벗었다. 봉삼이 도연의 얼굴을 슬쩍 봤다가 놀랐다.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고 눈이 작고, 그런데 그 작은 눈 속에 뭔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봉삼은 그 눈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 마당, 동자승 서복, 장터를 시끄럽게 하다. 문제는 오후에 생겼다. 장터 건너편에서 행상 한 사람이 봉삼에게 다가왔다. 기름진 얼굴에 낯가죽이 두꺼운 자였다. 이름은 아무도 몰랐는데 장터 사람들은 쥐치 영감이라 불렀다. 생김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쥐처럼 재빠르고 생선 쥐치처럼 맛이 없다는 뜻이었다. 형씨, 나 좀 보세. 좋은 거 하나 있어. 봉삼이 눈을 깜빡거렸다. 뭔데요? 이거 봐, 이거 반문서야. 솔매마을 동쪽 밭인데 이게 지금 싸게 나왔거든. 형씨가 솔매 사람이니까 먼저 알려주는 거야. 봉삼이 판문서를 받아 들여다봤다.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없으면 외상도 되지. 내가 형씨 믿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돼. 소복이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도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스님, 저거 사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 아저씨 눈이 이상해요. 봉삼 아저씨 볼 때 입만 웃어요. 눈은 안 웃어요. 도연이 소복을 잠깐 보았다. 그걸 다 봤느냐? 네? 잘 봤다. 근데 가만히 있어라. 왜요? 봉삼 아저씨 당하잖아요. 사람은 배울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게 지금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소복이 발을 동동 굴렀다. 봉삼은 쥐치 영감의 말에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진짜 안 되는데. 봉삼이 막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소복이 달려나갔다. 잠깐만요. 봉삼과 쥐치 영감이 동시에 돌아봤다.
작은 동자승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아저씨, 저 종이 조금 보여줘요. 어? 이게 왜? 쥐치 영감이 끼어들었다. 꼬마 중이 어른 일에 왜 끼어드냐? 저리 가라. 저 꼬마 중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저 진짜 중이에요. 저 스님 시자예요. 야, 그게 그 소리야. 그리고 아저씨 눈이 이상해요. 쥐치 영감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이상해? 웃을 때 눈이 안 웃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순간 장터가 잠깐 조용해졌다. 주변에서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쥐치 영감의 낯빛이 주황빛이 됐다가 흰빛이 됐다가 했다. 저놈의 어린 중 새끼가. 도연이 그때 느릿느릿 걸어왔다. 이 아이가 실례를 했군요. 하지만 도연이 쥐치 영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을 받은 쥐치 영감이 이상하게 주춤했다. 저도 그 반문서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보여줄 것 없으시면 됩니다. 다행이고요. 쥐치 영감이 갑자기 문서를 낚아채더니 도망갔다. 뒤를 보지 않고 장터 바깥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봉삼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봤다. 저게 가짜였어요. 가짜였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복이 턱을 치켜들었다. 제가 눈치챘지요. 도연이 소복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소복이 억울해했다. 봉삼 아저씨가 당할 것 같았잖아요. 도연이 말했다.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미리 막는다. 근데 안 막으셨잖아요. 내가 먼저 촐싹거리고 뛰어나갔잖아. 소복이 씩 웃었다. 도연이 한 번 더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다. 5번째 마당, 봉삼의 외딴 집. 그날 저녁 봉삼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렀다. 주막 옆 외딴 집이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 창동 몇 개. 처마에 집이 삐져나온 것을 보면 지붕을 손본 지 꽤 된 것 같았다. 속이 비어있는 집이었다.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비어있는 집. 봉삼이 솥에 밥을 안 치면서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밥 한 끼 해드려야겠어요. 아까 제 점심 드셨으니 그 벌을 받으셔야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솥뚜껑을 호박 2개에 파셨는데 밥은 어찌 짓습니까? 봉삼이 웃었다. 쑥스러운 웃음이었다. 남은 소치 하나 더 있습니다. 소복이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걸린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집신 한 켤레였다. 다 닳아서 신을 수 없게 됐는데 그걸 벽에 걸어두었다. 집신 안에 마른 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다. 저거 뭐예요? 봉삼이 솥뚜껑을 덮다가 고개를 들었다. 내 집신이다. 버리면 되지 왜 걸어놨어요? 버리면 안 된다. 왜요? 봉삼이 대답을 못했다.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도연이 그 집신을 오래 바라봤다. 저녁 먹으면서 봉삼이 털어놓았다. 마누라가 보부상 노릇을 제일 싫어했다고. 늘 떠돌고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잔소리는 집신을 꿰매면서 했다고. 꿰매면서 욕하고 꿰매면서 웃고 꿰매면서 걱정했다고. 저 집신이 마지막으로 꿰맨 것이라고. 그래서 못 버린다고. 도연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소복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안 슬픈 척을 했지만 고개를 약간 숙였다. 6번째 마당, 탁발 쓴 도연의 과거. 그날 밤 봉삼이 일찍 잠든 뒤 도연과 소복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달이 반쯤 떠 있었다. 마당의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희끗했다. 멀리 주막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흥겨운 소리인데 어딘지 쓸쓸했다. 소복이 물었다. 스님은 왜 탁발 다녀요?
중이 탁발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절에 계시면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도연이 달을 봤다. 한참 봤다. 절에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는데 길 위에 있으면 내가 찾아갈 수 있거든. 그게 달라요? 다르다. 찾아오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찾아가야 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힘없는 사람 쪽으로 가고 싶었다. 스님도 예전에 힘없을 때가 있었어요. 도연이 잠시 말이 없었다. 소복은 그 침묵이 그렇다는 뜻인 줄 알았다. 중이 되기 전에 내가 장가를 든 적이 있다. 소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진짜다. 어디서요? 남쪽 고을이다. 마을 이름은 말 못한다. 부인은요? 먼저 갔다. 소복이 입을 다물었다.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소복이 하는 말인지 하늘에 있는 달림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목소리로. 그때 내가 너무 바빴다. 먹고 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집에 돌아올 때는 늘 늦었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다. 소복이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래서 길 위에 다니는 거예요? 죄송해서?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이건 이거다. 늦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남들 늦지 않게 해주는 거야. 봉삼이가 저 집신을 벽에 걸어두고 자는 것처럼 나는 길 위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다. 마루가 조용해졌다. 주막 노랫소리도 잦아들었다. 소복이 도연의 곁으로 살짝 붙었다. 아무 말 없이. 도연이 소복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얹었다. 쥐어박지 않았다. 그냥 얹었다. 7번째 마당. 닭발 쓴 도연의 첫 번째 씨앗.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이 봉삼에게 씨앗을 꺼냈다. 이번엔 작은 배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다. 봉삼이 풀어보니 씨앗이 한 줌 들어있었다. 잘고 까만 씨앗. 이게 뭡니까, 스님? 보시 씨앗이요. 무엇이요? 올해 심으면 가을에 줄기가 오르고 내년에 겨우 한 뼘이 됩니다. 급한 작물이 아니어요. 3년은 키워야 비로소 쓸만한 모씨가 나오지. 봉삼이 씨앗을 바라봤다. 3년이요? 예, 3년이요. 근데 왜 모씨를 제게 주시나요? 도연이 벽에 걸린 집신을 턱짓했다. 마나님이 집신을 꿰매던 분이시면 삶 다루는 손이 있으셨을 겁니다. 모씨는 그 손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시주님도 그 손을 기억하실 거고. 봉삼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두꺼운 손이었다. 장사꾼 손. 나한테 그런 손이 있겠어요, 스님. 있지요. 그 손으로 솥뚜껑을 호박 2개에 파셨잖습니까? 손에 볼 줄 아는 손이면 모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봉삼이 픽 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래요? 모씨는 급히 자라지 않아요. 급히 자라길 바라는 사람은 못 키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키우지요. 시주님은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요. 봉삼이 씨앗을 손에 쥐었다. 묵직하지 않은데 묵직한 느낌이었다. 심어볼게요. 3년 뒤에 결과를 봅니다. 3년 뒤에 스님이 또 오세요? 글쎄 올시다. 8번째 마당. 동자승 서복의 비밀작전. 봉삼에게 씨앗을 준 것만으로 도연 스님이 만족했냐 하면 소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잽싸게 움직였다. 봉평장터에는 옷이 성을 가진 과부가 떡을 팔았다. 나이는 40 후반인데 예뻤다. 이름은 오달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떡 장사를 해서 새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혼자가 됐다. 과수댁의 떡은 맛있었다. 봉평 장터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떡을 팔면서 덤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 사면 둘을 줬고 둘 사면 셋을 줬다. 장사하는 법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그 성품이 그랬다. 동자승 소복이 과수댁 오달순의 떡자판 앞에 섰다. 아주머니, 저기 봉삼 아저씨 아세요? 오달순이 소복을 내려다봤다. 봉삼이 알지. 솥뚜껑을 호박 2덩어리에 파는 양반. 네, 그 아저씨요. 왜? 착한 아저씨지요. 착하지. 근데 좀 모자라. 모자라지 않아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손해를 봐. 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착한 사람은 원래 이유가 없잖아요. 과수댁이 소복을 한참 봤다. 꼬마 스님이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저 꼬마 스님 아닌데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봉삼이 아저씨 오늘 저녁밥이 없어요. 오늘 저하고 스승님한테 점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과수댁이 인상을 썼다.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과숙댁은 판매 중이던 시루떡 한 켜를 배보자기에 쌌다. 봉삼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걸음을 멈추고 소복을 돌아봤다. 스님, 나쁜 중 아니지? 나쁜 중 아니에요. 스님, 진짜 스님 맞지? 진짜 스님이에요. 진짜 중에서도 제일 진짜예요. 그러면 됐다. 가게 좀 지켜라. 과수댁이 봉삼네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복이 뒤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날 저녁 봉삼은 과수댁의 시루떡으로 밥을 대신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이 없었는데 과수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솥뚜껑을 왜 호박 2덩어리에 팔았어요? 봉삼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 아주머니가 딱해 보여서요. 나한테는 왜 그런 거 없어요? 봉삼이 의아한 얼굴로 과수댁을 봤다. 아주머니는 안 딱해 보여서요.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지요. 딱해 보이는 것보다 안 딱해 보이는 게 낫잖아요. 과수댁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봉삼은 장에 설 때마다 과수댁 오달순의 떡자판 옆에 자리를 폈다. 마지막 마당, 모시밭이 되기까지. 도연과 소복이 봉평을 떠날 때 봉삼이 멀리까지 따라왔다. 집신을 새 것으로 신고 나왔다. 허리에 씨앗 주머니를 찼다. 스님, 참 신기한 양반이요. 뭐가요? 스님이 오시니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달라지는 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주님이 하신 거지요. 내가요?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데. 당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쥐치영감처럼 제 먹을 줄만 아는 사람은 결국 혼자거든요. 봉삼이 그 말을 천천히 씹었다. 다순 아주머니는요? 도연이 고개를 돌려 봉삼을 봤다. 눈이 웃고 있었다. 그분도 잘 당하는 분이요. 덤을 너무 많이 줘서 떡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봉삼이 귀가 빨개졌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시 씨앗을 심으면서 그분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모시 다루는 손은 떡하는 손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손이 같은 사람끼리는 대화가 쉽지요. 소복이 뒤에서 씩 웃었다. 자기 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억울했지만 뭐 됐다 싶었다. 봉삼이 더 따라오려는 것을 도연이 손을 들어서 막았다. 이제 돌아가세요. 모시 씨앗 심을 자리를 봐두셔야지요. 스님, 3년 뒤에 꼭 오세요. 모시가 다 크면. 그때 모시밭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굳이 내가 안 와도 될 겁니다.
봉삼이 뒤통수를 긁다가 웃었다. 쑥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이번엔 눈까지 같이 웃었다. 두 사람은 돌아섰다. 봉평 장터의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 소리, 웃음소리, 사람 사는 소리. 소복이 걸으면서 물었다. 스님, 모시가 잘하는 3년 안에 봉삼 아저씨랑 달순 아주머니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글쎄, 보시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여야 하지 않아요? 둘 다 같이 자라면 제일 좋지. 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소복이 개나리 한 가지를 손에 쥐었다가 몇 걸음 가다가 놓았다. 꺾으면 이미 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알고 있었다. 도연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할 말이 없었다. 소복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준비 많이 해서 재미있고 좋은 글 많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새로 구하는 광고를 낸 부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땅 벌교에 서시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서씨는 어렵게 돈을 모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 역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던 여자였다.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던 남자하고 식모살이 하던 여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랑 떠놓고 혼인 서약을 하면서도 제일 그리운 것은 부모의 정이었다. 어렵게 지내서 그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것이 각별하였는데 두 사람 다 성실한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 비록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를 하였지만 결혼 후 10년쯤 지나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도 항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속내를 내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부모님에 관한 말을 꺼내서 아내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은 어릴 적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 둘 다 젊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은 먹고 살만한데 당신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요? 그러자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되물었다.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죠. 당신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물었으니 당신이 먼저 대답해야지. 그렇게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그렇소?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꾸었어. 예전에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였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부모님 한번 모셔보는 것이 꿈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모를 한번 모셔보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팝니다 하는 방문이 장터에 나붙었다. 막상 부모를 모셔보자고 아내와 합의는 하였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서씨는 방문을 보자마자 놀라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찾아가서 보니 이상하게도 아주 호화스럽게 잘 사는 집이었다. 이런 집에서 어찌 부모를 판다고 광고를 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니 정말 부모를 판다는 광고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그래서 그 집 머슴에게 몰래 물어보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단 말이오? 나는 모르겠으니 궁금하면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 집 머슴 이야기도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겠다는 생각이 워낙 간절하였던 데다 이왕 마음먹고 온 것이라 주인이라도 한번 만나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주인을 찾아서는 물어보았다. 이 댁에서 부모를 판다고 그랬습니까? 방문을 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내외가 서씨를 이모저모 뜯어보는 것 같더니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 방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부모를 판다는 광고를 냈단 말인가. 보아하니 아직 실성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천벌을 받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속마음은 그러했지만 서씨는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듯 되물었다. 부모님을 파신다면 얼마에? 그렇게 말해놓고는 민망해서 서씨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주인 내외가 서씨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답하였다. 값이 아주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 내외가 다시 서씨를 한참 뜯어보더니 말하였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마지기 정도는 되어야 팔겠소이다. 20마직이라는 말에 서씨는 움찔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머슴살이 식모살이에서 부부가 모은 재산이라는 것이 30마직이 남짓되는데 20마지기를 주고 나면 고작 10마지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부모를 모시고 싶기는 해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었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와 의논해야 하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도 같았다. 제가 꼭 사고 싶은데 돈을 적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돈을 더 가지고 오렵니다. 가져온 돈이 어느 정도요? 5마지기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주인 내외가 서씨를 다시 힐끔 쳐다보더니 말하였다. 그러면 5마지기 값을 주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다시 오시오. 계약금 조로 5마지기 값을 놓고 가라는 말에 서씨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아내가 반대한다면 거금을 날릴 판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부모를 산다는 것이 조선 팔도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니 만약 누군가가 선수를 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래서 서씨는 결심하고 말하였다. 우선 5마지기 값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워낙 큰 돈을 부르시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 15마지기 값을 가지고 와서 사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서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서 서럽게 모은 돈이니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5마지기 값을 계약금조로 주고 왔다면 아내가 펄쩍 뛸 텐데 하는 걱정도 앞섰다. 서씨가 집으로 돌아와 논 15마지기를 더 팔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다락에서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 안에는 커다란 금덩어리 2개가 들어있었다. 이 금덩어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우리가 정말 배를 고를 지경이 되면 그때 쓰려던 것이에요. 신랑의 놀란 얼굴을 본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을 모실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덩어리를 팔면 논 15마지기 가치는 될 거예요. 금덩어리가 없어도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테니까요.
이 말에 서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서 씨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다시 부모를 사러 갔다. 말은 그랬지만 5마지기 값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서 씨가 오자 주인 내외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정색하고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서 씨가 금덩어리 판 돈을 고스란히 넘겨주자 주인 내외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노부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오. 그 말을 듣고 서 씨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낼 뻔했다. 부모를 판다고 속여놓고 목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주인 내외의 인상이 너무도 좋아서 차마 크게 화를 내지는 못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판다고 하여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는데 안 계신다니요. 그러자 주인 내외가 빙긋이 웃더니 안주인이 말을 이었다. 판다고 말한 부모가 바로 우리라오. 우리 부부는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니 늘 그것이 안타까웠다오. 더구나 자식들이라고는 결혼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니 몇 년이 지나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다오.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한번 모셔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전 재산을 넘겨줄 요량으로 방문을 써 붙인 것이오. 그러니 당장 내려가서 아내를 데려와서 평생 우리를 부모로 모셔주시오. 그래서 4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부자가 된 서씨 부부였지만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예전 어려운 시절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노부부는 새로 들어온 자식들이 혹시 재산 때문에 억지로 수발을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살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부부가 나가보니 혹여 부모님이 주무시다 추울까봐 걱정된 서씨가 한밤중에 일어나 군부를 떼기 위하여 장작을 패고 있었다. 노부부가 문을 열고 나오자 서씨는 황급히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여 부모님 모시는 법을 잘 모르니 행여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르치고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두 분의 숨소리를 듣고 사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감격한 노부부는 서씨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잡았다. 아침이 되면 서씨의 아내가 노부부의 방문 앞에 와서는 방입구에 있는 요강을 가져다 부셨다. 그렇게 서씨 부부가 노부부를 성심으로 봉양하자 노부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서씨보다 노인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젊은 부부가 밭일을 나가면 노부부가 점심을 싸들고 밥머리까지 와서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병이 들면 서로 약을 지어오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서로가 손을 잡아주었다. 몇 해가 지나자 이상하리만치 살림이 넉넉해졌고 무엇보다도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았다. 그러자 예전에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부부가 부모를 산 게 아니라 복을 들여놨구먼. 서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우리는 복을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셨을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